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행복을 찾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이 가득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불안과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주로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요소로 정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기준이 곧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어려워지고 남과의 비교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신간, 착각하는 인간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고 남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에 이르는 지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욕망은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행복학에서는 행복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행복 지수는 소유 나누기 욕망.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욕망이 더 커지면 행복 지수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소유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욕망을 줄이면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욕심을 줄이라고 가르쳐 왔다. 각 문화마다 욕망을 다스리라는 내용의 속담과 경구가 있다. 유대교에서는 누가 부자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라는 현자의 가르침이 있다. 스페인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고 덜 필요한 자가 부자다 라는 속담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 라고 했다. 결국 욕망은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행복하려면 더 많이 갖는 것보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종교와 현자들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위력은 떨어지고 자본의 유혹은 강해지고 있다. 매일 학교에 가면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의대나 법대를 준비하라고 한다. 초등학생부터 의대나 법대 진학을 위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사회다.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매 순간 광고는 고급 차를 사는 순간 당신은 성공한 자라고 유혹한다. 고급 가전제품을 갖는 것이 곧 품위 있는 삶이라고 속삭인다. 드라마, 동영상,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낀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다. 비교하는 습성도 사회적 동물이기에 갖게 된 습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비교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식 도구이다. 동시에 집단 생활에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태도이다.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가 있어야 산다. 눈치에는 비교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비교하는 습성이 강하게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비교 본능이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한다. 게다가 미디어를 통해 매 순간 비교를 강요당하는 느낌이다. 역설적으로 이 비교 본능을 잘만 활용하면 행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더 어려웠던 나의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보다 많이 어려운 나라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만 해도 전쟁, 내란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에서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7억 명에 달한다. 가까이 있는 북한 사람들은 현재 어떤가? 하루 3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3끼를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도시락 반찬으로 계란을 싸오는 학생은 한 학급에서 몇 명 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 3만 달러를 넘었다. 세계에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물론 소득 불균형은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점도 많다. 하지만 웬만한 형편이면 개개인이 큰돈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다. 대중교통도 잘 갖추어진 편이고 건강보험 제도도 우수한 편이다. 절대적인 가난 앞에서는 인간이 행복을 꿈꿀 수 없다. 생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극소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대부분은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적 풍요를 느낄 수도 있다. 무엇을 비교의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국민소득이 지금의 2배가 된다고 해도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 소득이 행복지수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해진다고 한다. 소득이 늘어도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개인의 삶에서도 청년, 중년, 노년의 행복지수가 변한다. 대체적으로 U자의 형태를 그린다고 알려져 있다. 직업, 건강, 자녀, 혼인 여부 등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나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욕망이나 비교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비교하는 습관은 나에게 좋은 쪽으로 연습하면 나아지겠지만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욕망 조절법은 철학, 심리학, 종교 등에서 다루어온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비슷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어떤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욕망을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대신 그 욕망이 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욕망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남의 것을 따라하고 싶은데 기인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일단 한 발 떨어져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만 거쳐도 많은 경우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은 겪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절충과 타협, 자제 등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 현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의 에너지를 보다 건설적인 활동이나 보다 깊고 의미 있는 목표로 돌림으로써 충만한 삶, 보람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장기적 목표와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즉각적인 욕망은 힘을 잃을 수 있다. 사회와 문화 속에 사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라캉이 얘기했듯이 물질적 욕망이든 사회적 욕망이든 모든 욕망은 일단 충족되면 또다시 새로운 욕망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도 욕망의 끝없는 순환에 갇히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간 관계와 행복의 상관성에 관해 잘 알려진 연구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서는 마크 슐츠와 로버트 윌딩거가 쓴 책으로 1938년 하버드대 2학년 재학생 268명과 보스턴 도심 빈민 지역 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아내, 자녀 등을 포함해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80년 이상 3세대에 걸친 연구 내용과 성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수십 년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직업, 관계 및 노화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좋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 중 인간 관계가 장기적인 행복과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 인간 관계에는 가족, 친구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포함된다. 관계의 양적인 측면과 아울러 관계의 질도 중요하다고 한다.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정서적, 신체적 웰빙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결론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이 연결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정신 건강이 더 좋으며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반면에 외로운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고 수명도 짧았다고 한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평생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노화도 늦어진다고 한다.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젊은 시절 인간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여기에는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일상 행동이 포함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내가 보살핌을 받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 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행복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데 있다. 인간관계 외에 중요한 것으로 정신적 유연성을 꼽고 있다. 삶의 변화에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갖고 자기 행동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도 만족스러운 삶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 부여, 다른 사람이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등과 연관될 수 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유연하고 열린 마음과 함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웰빙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 결국 행복은 그리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갖게 된 감정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한 발 떨어져 그 감정을 관찰하고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사회적 욕망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 남과 비교하고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니 나름 주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유인원으로부터 수백만 년 동안 사회적 동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되니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건강과 수명과 행복을 보장하는 핵심이다. 그러려면 공감의식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오감을 통하여 좋은 감정을 자주 경험하고 욕망은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늘리는 것이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종교를 초월한 지혜의 말씀으로 드러났다. 미국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면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한다.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가 재확인하고 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은 늘 우리 곁에 널려 있다. 행복은 내 지혜의 문제요, 내 마음의 문제요, 실천의 문제다. 여기까지 착각하는 인간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치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사소한 순간에도 좋은 감정을 느끼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까지 모두 이루는 삶을 위해 오늘도 스스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